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남편과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저는 평범하지만 어쩌면 나름 사연 많은 주부입니다. 정말 결혼하고 한 10년은 눈물바람으로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좀 살만해졌다 싶어서 그런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과 동기인 저희는 1학년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연애하며 지냈던 저는 졸업하고 학원 강사 생활을 좀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4남매의 막내인 저는 3남매의 장남인 남편과 26살의 나이에 결혼했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좀 일찍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자랐습니다. 제 위로 오빠 둘에 언니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컸고 언니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도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 가정을 좀 일찍 꾸리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저희 시댁은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나름 알부자였습니다. 요즘은 좀 주춤하지만 그때만 해도 원룸 지어 올려서 대학생들 상대로 임대업을 하셨거든요. 원룸이라는 게 특별히 설계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서 한 몇 달이면 뚝딱 지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주차장에 소방시설까지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인구가 줄다 보니 대학생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만요. 한 20년 전에 대학가 원룸은 완전 알짜 사업이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종합 사립대학이 있다 보니 원룸 임대만 해서도 월 수입이 빵빵했고 어머님은 또 여러모로 좀 돈 버는 수완이 좋으셨습니다. 원룸 하시기 전에도 시내 재래시장에서 큰 포목점을 하셨는데 한복점을 하셔서 여기에서 또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올 남편은 맞이인데다 좀 책임감도 있고 독립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릴 때부터도 그런 편이었는데 도련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야구가 또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더라고요. 운동을 시켜야 하다 보니 학부모 모임도 막강하고 말이에요. 도련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제법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다치고 프로팀 2군으로 뽑혀 몇 년 있더니 결국 야구를 그만두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남자가 그래.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떡하니? 응? 야구 그만뒀으니 이제 뭐라도 해봐야지. 에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 엄마. 해본 건 운동밖에 없는데. 엄마도 참 진짜 짜증나네.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응? 도련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야공을 전공하는 음대생이랑 연애하더니 21살 때부터 시댁에 얹혀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대생, 그러니까 동서는 도련님보다 연상이었는데 저보다도 사실 한 살이나 많았거든요. 그렇게 성인이 돼서 자립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 돈을 벌기도 전에, 아니 독립하기도 전에 시댁에서 시어머님 그늘에 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어머님은 동서네를 약간 철없는 아들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워낙 어머님이 경제력이 되시니까 대학생 때부터 같이 살게 된 동서네는 어머님 돈을 받아 쓰면서 생활하는 게 완전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 2년 정도 회사에 다니다가 일찌감치 그만두고 동네에 조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차려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원래부터 요리하는 게 취미였던 남편은 자기 일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진짜 재미있게 살자. 엄마 옆에 붙어서 그러는 건 내 동생 하나면 됐어. 아니 뭐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면 좋지. 뭘 그래 자기는? 난 동선에 부럽더라. 아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어머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선애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해오는 게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어머님하고 같이 사느라 그 근처에 마땅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차라리 스쿨버스 타고 가는 사립 보내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 사립 보내게 되었어요. 아니, 사립은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따로 뭐 배울 게 없어서 오히려 더 경제적이에요. 아니, 경제적이긴 뭐가 더 경제적이에요. 제법 산다 하는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보내는 게 사립초등인데 돈이 훨씬 적게 든다고 하다니 진짜 누구를 바보로 하는지
동서는 말로는 저한테 형님 형님 그러면서 늘 보면 저를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자기네가 먼저 결혼했다 이건데다 어머님하고도 훨씬 가깝고 같이 살아서 그런지 한 번씩 보면 저에게 자꾸 윗사람 행세를 하고는 했습니다. 형님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 돼요. 22살 때부터 제가 봐왔으니 어머님은 제가 척 보면 안다니까. 그저 예 하면서 나 따라하면 돼. 으이구 형님 진짜 뭘 모르시네. 응? 그냥 고분고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님은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요. 이 나이 많은 동서는 진짜 저한테 주로 반말을 했다가 또 가끔 높임말을 했다가 그렇게 늘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낯빛을 바꾼다 싶으면 또 실실 웃어가며 늘 저에게 그러는 것이었어요. 저는 좀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았지만 맨날 얼굴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가게는 수제 돈가스와 일식 덮밥이 주 메뉴였는데 어느 순간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난 정말 이 일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 여보, 우리 진짜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안 그래? 응? 당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진짜 당신 덕에 사모님 소리 듣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맨날 받아 쓰던 고깃집 고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른 가게에서는 무슨 균이 검출돼서 사망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우리 가게는 체인점은 아니었지만 받아서 쓰던 고기 때문인지 주문했던 손님들 가운데 10명 넘게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정말 음식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적으로 돼지 폐렴 파동까지 더해졌습니다. 돼지 농장에서는 돼지들을 살처분했고 가게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파리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사이 더 이상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저녁마다 돈 세다 시간을 다 보낼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곧 내 점포를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꿈에 부풀어 있다가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게 되자 남편은 한동안 사람이 폐인처럼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여보, 운동이라도 좀 해. 집에서만 이러고 있지 말고, 응?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말고 또 다시 시작하면 돼, 여보. 그렇게 한참을 집안에서만 지내던 남편은 결국 이국리 저국리 해보더니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외식 사업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배워야겠다면서 유명한 식당에 보조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큰 도시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자 저는 당장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둘이 알뜰살뜰 모아서 대출금 갚아가며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받기 시작한 남편 월급은 매달 받아봤자 정말 본인 지내는 생활비밖에 안 될 정도의 박봉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에 하던 학원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뿐인 애를 챙기면서 하다 보니 파트타임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임 강사가 되면 그래도 수입은 제법 되는 편이었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 애를 챙길 수 없다 보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1, 2년만 고생하면 되겠거니 하고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남편도 저 고생을 하는데 같이 노력해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그래, 걔는 무슨 일을 하러 간 거야? 너희는 그래 어떻게 먹고 살만은 한 거니? 아니면 뭐 좀 생활비라도 당분간 보태줄까? 정말 걱정이다, 얘들아. 아니 사실 더 걱정할 건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저렇게 긴 세월을 시어머니의 집에서 시어머님이 사주는 차와 생활비로 놀고 먹고 지내는 동선애가 더 걱정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은 천하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저를 보기만 하면 혀를 끌끌 하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워낙 퍼주기를 좋아하던 남편은 엄청 씀씀이도 좋고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이 진짜 힘들어지자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아니 곡간이라고 다 인심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베푼 선이나 호의가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남들은 뭐 그렇다 치고 무엇보다도 저는 시어머니와 동선의 냉대가 너무너무 힘들고 좀 아주 서러웠습니다. 아니, 걔는 언제 돈 좀 번다니? 너희는 먹고 살만은 해?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형님, 어머니가 요즘 맨날 한숨이에요. 이러다 어머님 진짜 팍팍 늙으실까 걱정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 너희들 명절에 오면 내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명절 전에 다녀가, 알겠지? 나는 복잡한 거 진짜 딱 7색이다, 응? 그렇게 하도 명절 전에 다녀가라고 성화를 하셔서 저는 언젠가부터 추석 설에는 명절 전에 시댁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돈도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여전히 남의 밑에서 배우고 있으니 남편은 명절이 되어도 늘 더 바쁘다며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름 금이 환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40 다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남편한테 저는 잔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뭐 그냥 어서 남편이 자리 잡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명절 전에 미리미리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 시어머니는 우리 예빈이랑 저랑 나타나면 갑자기 못 볼 사람이 집에 쳐들어온 것처럼 늘 이러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왔네, 왔어. 어? 어서 나가자, 어서. 같이 얼른 가자. 어서 장이나 보러 가자. 네? 어머니, 그럼 같이 장 보러 가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는데 가면 되니까 넌 그냥 따라오면 돼. 뭐 그렇게 말이 많니? 넌 네 차 타고 오너라. 어서 가자. 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면 무슨 도망이라도 갑자기 저희 모녀를 앞세워 집을 나서고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아버지가 몰았다가 오빠가 타던 차를 받아서 지금껏 타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15년쯤 된 차였거든요. 어머님은 또 차가 낡았다고 또 창피하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본인 차를 타시고 먼저 출발하고 저는 어머님 차를 따라 마트로 갔습니다. 그도 아니면 마트 입구에서 아예 만나자고 연락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카트 끌어라. 어서 어서. 그리고 필요한 거 담아. 뭐 좀 살래? 예빈이 먹게 고기, 그래, 고기 좀 사고. 넌 친정이 없으니 그래, 김치도 사야겠다. 김치 좀 넉넉히 담아. 친정 엄마가 없으니 원. 예,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 거 다 담아. 빨리. 얘가 왜 이리 굶떠? 무슨 전쟁통에 피난 가듯이 그렇게 장을 보고 나면 갑자기 어머님은 저를 옆눈으로 슬쩍 째려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어서 씻고 가거라. 나는 내대로 볼 일이 더 있어. 그럼 나는 간다. 아니, 그렇게 휘잉하니 마트 주차장에서 어머님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적선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명절마다 그러시니까 제 기분도 점점 별로였습니다. 카트에 실린 김치며 고기, 그리고 휴지 등 그런 살림살이를 받자고 제가 시댁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걱정되고 진짜 위하는 마음이시라면 두둑하게 현금을 주셔도 되고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지 않나요? 요즘같이 돈 보내기 좋은 세상에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명절 딱 일주일 전쯤에 저를 불러서 꾸역꾸역 그것도 꼭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장을 보게 하시고는 본인 카드로 휘잉하니 계산하고는 저만 두고 가버리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해가 바뀔수록 저는 진짜 비참했습니다. 애랑 둘이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하여튼 저는 명절마다 그렇게 아니 명절 한 며칠 전에 그렇게 어머님 댁에 들러 각자 차를 몰고 어머님이 결제해주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오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에 저는 명절마다 어머님이 동서네랑 해외여행을 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동서도 저한테 굳이 따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울 애가 조카랑 인스타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명절마다 그렇게 나가서 제일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다니 저는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너희도 같이 여행 갈래 하고 물은 적도 없고 아니 사실 해외여행 간다는 것 자체를 저희에겐 숨기신 것이었으니 명절 일주일 전에
그렇게 장보기로 제 나름대로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마음 달래느라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데도 오갈 데 없는 명절을 아이와 둘이서 그냥 집안에서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번거롭게 명절에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어머님 당부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우리 남편은 그렇게 객지에서 생고생하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따라가겠습니까마는 좀 너무한다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섭섭하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어머님이 갖다 던지듯이 사주신 먹거리로 한참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원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인데 어머님을 원망하고 동서네한테 섭섭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체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첫 손녀인 저희 딸애를 엄청 끔찍하게 아끼셨는데 언제나 늘 우리 애 용돈을 따로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동선에는 아들만 둘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좀 아들 하시는 편이라 저희 예빈이가 딸이라는 걸 서운해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님 첫정은 남다르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동선에 보는 앞에서 우리 애를 챙기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희 애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 정말 다양한 악기를 배웠는데 음악에는 진짜 소질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엄마, 나 예고 가도 돼? 나 진짜 꼭 음악하고 싶어. 음악하고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예빈이는 결국 예술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고가의 악기를 전공으로 하기는 어려웠기에 클래식 기타를 전공으로 정해서 예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고는 일단 학교 교육비도 교육비였지만 레슨비와 부대 비용이 제법 엄청난 편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따로 연합 연습실도 얻어야 했는데다 나중에는 개인 연습실도 얻어야 했거든요. 예술고 주변에는 그런 연습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저의 수입으로는 진짜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예고를 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제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울 예빈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줄 테니 넌 걱정하지 말고 시켜. 대신 필요할 때마다 내한테 전화를 해. 바로 보내줄 테니. 알겠니? 어머님은 그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빈이는 천재 예빈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도 이미 유명했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팝이나 다양한 음악 장르의 작곡도 잘해서 또래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대기업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학비 낼 때가 되었구나. 그래, 알겠다. 우리 예빈이는 잘하고 있지? 1년치를 한꺼번에 주셔도 될 텐데 매번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드려서 그때마다 한 건 한 건 결제하듯이 말씀드리면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자질구레한 교육비는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지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습실 비용은 알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1인 연습실을 써야 해서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번에 개인 레슨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레슨비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콩쿠르가 있는데 이번에는 숙박비가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올 예빈이가 콩쿠르 전에는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뭐 그렇게 저는 진짜 죄인이 된 심정으로 어머님께 일일이 말씀을 드렸어야 했고 어머님은 그래 알았다 그러시면서 전화를 바로 뚝 끊으시는 물론 송금은 바로바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매번 빚쟁이가 된 것 같은 심정이랄까? 아니 부모로서 제 몫을 다 못하는 죄인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늘 전화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기 전에는 심호흡부터 했습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 싶기도 했고 나는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는 마음에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일 컸던 마음은 어머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가 예술고를 안 다니면 되지 않았냐고요? 그러기에는 예빈이 재능이 너무 뛰어났고 예빈이가 이것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갖고 계신 재산을 한 번도 탐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울 예빈이한테 지원해주는 것만큼은 저도 받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됐으면 어떻게든 알아서 했을 텐데 저희 형편이 전혀 그렇지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조마조마하던 이제 20년이 된 제 차가 그만 퍼져버렸습니다. 예빈이는 악기 때문에 늘 제가 등하교를 시키는 편이었는데 내 차가 없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장 차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 정도 사정이면 어머님이 진짜 그 많은 건물 중에 하나라도 저희 좀 미리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은 입 밖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것도 다 제가 부질없는 욕심이다 싶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님 건물은 동선회가 아예 다 도맡아서 다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부동산 관련 법인 회사를 차려서 말이에요. 사실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제 사정을 자세하게 다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어렵게 이런저런 이야기는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사실 별로 새겨듣는 것 같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든 재기해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렌트한 제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 차 렌트했니? 아니, 너 타던 차는 어떻게 했어? 네, 어머니. 그 차가 너무 오래돼서 저희 친정아버지 타던 차라 20년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깨끗하게 타시던 걸 오빠한테 얻어서 타고 다녔는데 정비소에 더는 못 탄다고 해서요. 그럼 그래서 렌트를 한 거야? 아니, 그래, 차 살 돈도 없어? 아이고, 내 참.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 우리 예빈이가 계속 렌트카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렌트카를 제대로 관리해서 빌려주겠니? 알겠어, 내가 해주마. 그러시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머님이 연락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 둘째가 타던 차 가져가서 타야겠다. 그 차도 좋은 차라더라. 너 당분간은 그거 타고 다녀라. 내가 너 차 사주려고 했더니 뭐 회사 경비가 어떻고 그러면서 설명하던데 나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둘째가 타던 차 준다고 하니 그거 어서 가져가거라. 알겠지? 바쁘더라도 미루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바로 가져가. 어? 그러고는 전화를 바로 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선의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가서 차를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차장에 웬 노란색 스포츠카가 있는 게 아닌가요? 분명 전에 봤을 때는 이 차가 아니었는데 싶었지만 그 사이 또 차를 바꿨나 보다 생각하다가 동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이 차야? 동서도 타야 할 텐데 이 차를 우리 주면 어떻게 해. 내가 미안해서 말이야. 어머, 형님. 진짜 이 차 타는 건 진짜 횡재하는 줄 아세요. 저야 뭐 형님 덕에 새 차 뽑는 거죠 뭐. 근데 이 차 진짜 잘 나가요. 간지나죠? 어머님 얘기 듣자마자 바로 계약했는데 우리 워낙 VIP라 다음 주면 바로 출고된다고. 그런데 동서, 이 차 차체가 참 낫네. 이 차에 울 예빈이 악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타고 내리기 불편하겠어. 얻어 타는 주제에 뭐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어? 정 못하겠으면 중고로 팔고 다른 거 사면 되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없이 살면 수완이라도 좋아야지. 형님은 진짜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예고는 무슨 예고야. 일반고도 겨우 보내겠구만. 진짜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다 돈 많은 시어머니 믿고 빌부터 살려고 하는 행세지. 진짜. 그럼 형님이 안 한다고 했다고 말할까요?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럼 나야 좋지 뭐. 이 차 살려는 사람 줄 섰다니까? 울 서방님이 튜닝도 정말 끝내주게 해뒀는데 갖고 가기 싫으면 두고 그냥 가, 형님. 아니, 무슨 가정주부가 스포츠카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저더러 빌부터 산다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자립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정작 20 몇 살 때부터 어머님 돈으로 사는 건 동선애 아닌가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추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차문도 너무 어렵고 무겁기만 한 납작한 스포츠카를 집으로 몰고 오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아니, 그래, 이거라도 어디야. 진짜 고맙고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차를 가져왔지만 진짜 그 차에는 예빈이 악기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뒷좌석에 타려면 매번 앞좌석을 눕혀야 해서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은 또 여전히 한 번씩 간첩 접선하듯이 저에게 전화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너 오늘 좀 들러라. 와서 가져갈 게 좀 있어. 어서 꼭 1시간 안에 와야 한다. 응? 알겠니?
그렇게 전화가 오셔서 헐레벌떡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가면 쇼핑백이 정말 한 10개는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훔친 물건 주시듯이 누가 집안에 들어올까봐 막 이리저리 살피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건네는 쇼핑백을 다 챙겨 들고 집으로 와서 보니깐 세상에나 말이에요. 사놓고 입지도 않은 옷에 택도 안 뜯고 비닐도 안 뜯은 옷에 가방에 신발하며 진짜 그거 다 반품해서 돈으로 받고 싶어도 언제 사서 묵혀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입지도 않을 비싼 옷을 사서 저렇게 집안에 처박아 두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전부 다 나눠주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는 당근에도 팔고 중고시장에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받는 쇼핑백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돈을 물쓰듯 쓰면서 지내는구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 식당에서 남편은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식당 주방장의 노하우를 반드시 배워서 나오겠다며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빈이 한 명 키우면서 돈 10,000원 한 장 쓰기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지원으로 우리 애를 그렇게 학교에 보낼 수 있었지만 진짜 그 눈물바람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 얘기해주신 우리 엄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니는 영부인이 될 상이라 했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우러러 보면서 살 거니까 평생 엄마 말 잊지 마라. 엄만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응? 넌 아무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단다. 나중에 좀 힘들 때가 오면 엄마 말 꼭 기억해. 알겠니? 옛날로 치면 왕비처럼 대접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영부인인 거지. 그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좀 힘들어지니 저는 제 사주팔자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점이나 무당 이런 걸 믿는 건 아니었는데 대체 내가 언제쯤 되면 좀 살만할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아하, 여기 사모님이 오셨네. 사주는 딱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벤츠몰 팔자인데 조금만 기다려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딱 사모님이야, 사모님. 응? 더 볼 것도 없어. 펜트하우스에 벤츠면 다 된 거잖아. 됐어. 그만 나가봐. 진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다 준비되기는 뭐가 준비되었다는 말일까요? 겨우 시어머님한테 부탁드려서 하나뿐인 제 딸 학비 얻어 키우는 저에게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벤츠를 몰고 다닐 거라니 제 지금 행색을 봐도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용하다던 무당은 제게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다른 거 하나 믿을 구석도 없었고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었던 저는 그래 내 팔자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뜨면 사모님 일어나셨어요 라며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런 드디어 내가 미쳤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팍팍한데 거울 보면서 사모님 하고 스스로 불러주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1년에 2번 명절 전에 공식적으로 들르는 시댁. 울 예빈이도 명절에는 할머니 보러 못 갔습니다. 맨날 따로 시간을 정해주시면 가서 대략 1시간 내에 할머니를 뵙고 나와야 했습니다. 동서네랑 같이 사는 어머님이 동서네가 없을 때 집으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장소를 정해서 동서네 모르게 만나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동서네 모르게 하시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따로 묻지도 않았고 그저 하자는 대로 따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거지 생쥐꼴로 해서 풀방울이 드나들듯 하니까 살림에 좀 보탬이 되세요? 진짜 자존심도 없나 봐. 맨날 무슨 도둑년처럼 나 없을 때만 와서 주는 거는 뭐든지 다 받아가는 꼬락서니 하고는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내가 불쌍해서 모른 척 해준다. 아유 진짜 으이구 진짜 거지 중에 산거지야. 동서는 정말 날이 갈수록 유세가 더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완전 얹혀서 살면서도 제가 어쩌다 시댁에 가면 그렇게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저는 근데 어머님이 왜 그렇게 동서를 신경 쓰는지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3학년이 되자 남편이 이제 다시 가게를 시작해보겠다며 사업 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4년 넘게 남의 밑에서 죽은 듯이 일만 하더니 남편은 목 좋은 자리에 가게를 내고
그렇게 다시 힘을 내서 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름으로 열심히 즐겁게 지내던 예빈이는 특별히 서울로 레슨을 다니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결국 국내 최고의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다니던 예고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교문에 현수막이 크게 걸리고 엄청나게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일면에 큼지막하게 소개되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뷰하러 오면서 엄청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빈이는 음악 영재, 음악 신동으로 소문이 났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완전 유명한 예술인이 되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축하드려요. 저는 예빈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대학교에서도 서로 모셔가려고 할 거예요. 진짜 축하드려요. 이게 모두 다 우리 선생님 덕분입니다. 울 예빈이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빈아, 벌써 가고 싶은 학교도 이렇게 정해졌고 울 예빈이 앞으로 입학할 때까지 뭐 하면서 지낼 거야? 응? 엄마, 이제 하고 싶은 작곡 마음껏 하면서 연습실에 짱 박혀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고 있던 사이에 새벽에 몰래 차를 끌고 나가 5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낸 무면허 고등학생의 교통사고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쩜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일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도 좀 말썽을 부린다고 했었고 이래저래 한 번씩 어머님께서 걱정하고는 했던 울 동선의 둘째였습니다. 옷도 한 벌에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면 안 입는다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 재벌 아들로 불린다고 하더니만 어쩜 이런 큰 사고를 벌였는지 고등학생이 음주까지 하고 차를 몰고 나가서 무면허로 그런 사고를 벌이다니 이거 진짜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보니 어머님 목소리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벌써부터 하도 사고를 여러 번 쳐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더니만 또 이런 일이 생기니 말이다. 정말 어쩌면 좋으니. 그래, 예빈이는 어찌 지내니? 예빈이 텔레비전에 나온 거 내 다 봤다. 예빈이 이 할머니가 축하한다고 우리 복덩이 얼굴 한번 보자고 해라. 어머님은 그 사이 갑자기 팍 늙으신 것처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운도 별로 없어 보이셔서 저는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빈이를 보자 활짝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던데 그런 어머니를 뵙자 저도 참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니는 참 일찍부터 친정도 없이 그래 지질이 복도 없다 싶더니만 마르기는 또 얼마나 삐쩍 말랐니. 그래도 우리 예빈이만큼은 할머니 닮아서 복이 많네. 그래 우리 예빈이 뭐 먹고 싶어? 우리 예빈이 커서 뭐 하고 싶어?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든 저는 정말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눈에 아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크게 도움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와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니 어머님 눈에는 뭐 그저 그러셨겠죠. 하지만 우리 예빈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잘하고 있었고 남편도 이번에는 가게가 제법 잘 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괜히 말씀드려봤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주제에 뭐 돈 번다고 바쁘게 그러냐고 말씀하실 게 뻔해서 미리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조카가 낸 교통사고도 합의금 마련에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이래저래 변호사를 쓰고 하다가 비용이 제법 많이 들었나 보던데 어머님은 대체 어머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러다가 무슨 코인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 중에 상장 폐지된 코인에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 삼촌이 말이에요. 세상에 코인 한참 바람 불 때는 2천만 원으로 3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 100억대 부자니 파이어족이니 말이 정말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코인, 주식, 부동산 모르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왜 그랬었잖아요. 저는 뭐 제가 돈이 많이 있어도 과연 코인을 했을까 싶지만 동선에는 어머님 재산을 뻥튀기처럼 부풀릴 방법은 코인뿐이라며 거기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코인 때문에 그렇게들 시끌시끌 하더니 정말 어머님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린 거였어요. 아니, 어머님 재산만 한 방에 없어진 게 아니라 빚도 만들어둔 데다가 하여튼 어머님 그 많은 원룸 건물과 상가들을 다 날려먹은 것이었어요. 게다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세입자들 내줄 보증금도 다 땡겨서 쓰고 신용카드도 어마어마하게 질러 놓은 거 아니겠어요? 나이 8순이 다 되어가는 노인이 이제 와서 무슨 낙이 있다고 저런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지 그 코인 만든 우리나라 대표는
어디로 도망가서 찾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들 사내 못 사내 하는데 삼촌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이혼한다고 난리고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생거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어? 진짜 내 자식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내가 내 명에 못 죽지. 진짜 남편이란 놈은 벼락부자 만들어준다더니 벼락 거지로 만들어주고. 아, 진짜 내가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동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치를 하면서 백화점마다 VIP라며 자랑을 하고 다니더니 이게 다 무슨 난리입니까? 나이든 놓친내 그 많던 재산 평생을 옆에 붙어서 다 털어먹고는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니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서 나불나불 짓거리는 동서한테 정말 저는 휙 날아올라 드롭킥을 날렸습니다. 철버덕 자빠진 동서가 토끼까지 눈이 동그래져 저를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년아, 네가 뭘 저랬다고 이놈의 집구석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너 나더러 뭐라고 했어?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너희 부부가 어머님 이렇게 만든 거잖아. 평생을 빌붙어 살더니 이렇게 어머님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어? 형님. 아니, 인연 보래? 어머님 돈 좀 있고 그럴 때는 내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내리 깔더니 이제 나도 개털이다 이거지? 야, 어머님 모시고 산 것도 우리고 어머님 삼시세끼 밥 챙긴 것도 우리야. 이게 어디다 대고 나이도 내보다 어린 게 지랄은 지랄이야? 야, 내가 네 형님이야. 어머님 살 짓도 없게 만든 게 누군데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내가 진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너네는 인간이니? 어? 인간이야? 그 많던 재산을 코인에 몰빵을 해? 어머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만 계셨습니다. 술에 취한 삼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집안의 물건을 두드려 깨다가 그러다가 쓰러져 자고 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난 어떻게 하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이 우리 예빈이 그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어서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 아이고, 진짜 이제 이 노릇을 어쩌면 좋으니.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가자미 조림 좀 할까요? 입안이 쓰고 통 입맛도 없으시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꼬리곰탕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밥이 그저 보약이에요. 어머니 든든하게 드시고 맛있게 많이 드셔야 해요. 남편은 심기일전에서 시작한 가게는 진짜 대박이 터졌습니다. 저도 학원 일을 그만두고 가게에 나가서 같이 도왔는데 진짜 돈이 쌓인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님은 자다가도 일어나셔서 저희에게 고생 많다며 자꾸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푹 주무세요. 저희가 조용조용 다닐게요. 밥 맛있게 드시고 잠 푹 주무셔야 해요, 어머니. 예빈이 공연도 보러 가시고, 아니, 해외 공연 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요. 어머니, 네? 그리고 어머니, 예빈이 잘 지낼 수 있게 늘 도와주셔서 늘 고마워요. 자꾸 눈물 흘리지 마시고 많이 웃으세요. 네? 예빈이는 단과대 수석으로 꼭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상가 하나 사려고 열심히 살펴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제일 비싼 벤츠 모는 건 아니지만 제 팔자는 진짜 사모님 팔자인가 봅니다. 사람 사는 거 크게 안 바뀐다고 살던 대로 살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운이라는 거 기운이라는 건 정말 있다고 믿습니다. 좀 힘들거나 어려워도 진짜 아무 근거가 없을 것 같아도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족은 잘 살게 된다. 나는 사모님이다. 뭐 혼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며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웃긴다고요. 사실 믿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될 거야 라는 건 저는 진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최고급 벤츠 살 돈만 내 통장에 꽂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아주 조금 모자라지만 곧 넘치게 모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울 예빈이 건강하게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울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리고 울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이왕이면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도 크고요.
우리 동서요? 동선에는 어찌할 것이냐고요? 낭비하는 그 버릇 고칠 때까지는 좀 모른 척 하려고요. 제가 뭐 동서네를 마구 홀대할 생각은 없지만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는 건 진짜 고쳐야 하거든요. 제 힘으로 진짜 돈도 벌어봐야 하고요. 만일에 울 신랑 밑에서 진짜 일 배워보겠다고 하면요? 그때는 진짜 밑바닥부터 제대로 배워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진짜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필립의 사연방에 여러분도 털어놓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꼭 행복하세요. 저 필립도 이만 물러갑니다.